전문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관리하기, 식생활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전문성입니다. 제가 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를 풀기 위해서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영양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했어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희 어떤 경력을 보면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어린이 전문 영양연구원으로 20년으로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네, 이분 밑에서 트레이닝을 좀 받았는데 이분이 아이는 병만 보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처럼 영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심리, 뭐 의사, 간호사는 당연하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팀을 꾸리셨어요. 보통 병원에 있으면 임상 영양사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한테 영양사들이 너무 임상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닝을 해주셨는데 뭐 병원에 회진도 돌고 중환자실 회진까지 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의사들이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교육하는 방식들을 보고 우리도 어떤 전문성의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됐죠. 그렇게 생각했던 와중에 제가 이제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어린이 식생활 평가 및 교육 전문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만들고 나서 전국적인 교육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세상이 뭔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데이터를 보고 우리 이제 교육 좀 남다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첫 번째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영양제 영양정보 홍수시대 영양사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심에 AI가 있는데 요즘 아마 이제 챗 GPT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인공지능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편리함과 함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외국인이 이제 만들어낸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만드는 보고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인데 AI 자동화 때문에 직업이 변한다는 거에 여기 보면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업에 1등이 뭐가 나왔나요? 영양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영양사는 이제 AI가 있어도 안전하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왜 이 영양사가 떴을까? 생각을 해보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살까지 살면 한 예를 들어서 내가 80까지는 건강했어. 그런데 20년간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미래에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 건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실 운동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식생활인 거죠. 네. 영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래로 갈수록 영양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영양사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양은 뜨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그 영양사가 뜨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동의하시나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네. 영양 뜨는 건 맞는데 영양사 뜨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요즘 이제 가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려면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유튜브로 영양을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진짜 영양에 대한 그 동영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구나. 그래서 과연 영양에 관심들이 많긴 많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의사, 그다음에 약사, 한의사, 여기 영양사예요. 조회수를 보시면 영양사는 뭐 네, 몇 천인데 여기 의사, 약사, 한의사는 10,000, 10만, 100만 거의 우리랑 10배, 100배, 1000배의 차이로 조회수가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직업적인 어떤 권위.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너무 되게 다양하게 고급 정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배워서 했던 영양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보 면에서는 또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의사분이 나와갖고 정말 영양 관련된 정보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느낌이 뭐냐면 영양에서 영양제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영양이 영양제로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인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경험한 케이스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제가 가임기 여성한테 이제 엽산 얘기하면서 신경 손상 얘기하면서 뭐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저한테 조금 시대 뒤떨어진다는 듯하게 저를 보면서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엽산을 먹으려고 시금치를 먹느냐 엽산제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는 친척이 저희 집에 처음 온 친척이 있었는데 영양학 박사님 집이 일반 집하고 다를 게 없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봤는데 영양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A부터 Z까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전문 회사를 만들고선 식사와 관련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지금 제가 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유아들 데이터예요. 유아들한테 지속적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가 2019년 41%인데 지금 22년 27%로 그러니까 급격하게 10% 이상이 줄어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증가의 중심에 영양제가 있죠. 37에서 55%. 보통 사람들이 이제 회사 기업에서는 뭐 1, 2% 올리느라고 진짜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사이에 이 영양제의 증가 속도가 사실은 이게 놀라울 정도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정보도 그렇고 영양이라고 하는 게 식품이 아닌 영양제로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양이 뜨는 시대 영양사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영양은 영양사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영양사라서 그렇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꼭 영양사일 필요는 없죠. 어떤 전문가이든 나에게 건강을 주는 정보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어떤 식생활 가이드만 주면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가는 영양제를 많이 먹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사람들은 어떨까요? 식생활에 대한 노력은 덜 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같이 영양제에 의존하고 식생활에 소홀하는 게 괜찮은가?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주로 살고 일 때문에 가끔 오거든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 살다 보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논문을 보거나 그럴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생활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영양제 천국의 나라예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영양제를 선물로 사들고 들어왔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영양제 사업이 있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양제 그 샵에 가면 스케일이 너무 다르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영양제가 실제로 사람들 건강을 해결해줬다고 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여야 되나요? 네, 식생활 관련된 문제는 없어야 되는 나라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비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냥 단지 비만만이 아니라 막 관련된 온갖 만성 질환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데이터, 비만 데이터인데 비만율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여기 맨 밑에. 네, 미국이란 말이에요. 40%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만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도가 아니라는 걸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을 보면 진짜 식생활이 너무 엉망인 걸 제가 느끼고요. 얘네들은 그냥 영양제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데이터를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미국 비만의 차이예요. 예, 붉어질수록 지금 비만도 확확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1990년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사실 전 이제 가끔씩 한국을 오니까 선생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요번에 와갖고 여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만인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옛날엔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요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비만이 늘면서 비만의 문제가 확 증가가 됐죠.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식생활은 나쁘고 영양제로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코로나처럼 문제가 됐을 경우에 비만이 확 늘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비만 말고 어린이는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는 통통한 거는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만 갖고는 사실은 어떻게 나이가 어릴수록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오늘 들으시는 영양 선생님들도 보면 자녀가 있어서 키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이 만약에 비만은 둘째치고 건강이 좋았으면 키는 커야 되지 않나요? 미국이 성인 남자 평균 키가 175, 160이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여자들 160이고 174 이런데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미국 사람이 진짜 꽤 많이 컸는데 제가 미국에서 요번에 살기 시작한 건 4년 전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미국 애들이 별로 안 커요. 이상하다 싶은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진짜 미국 애들이 평균 키가 좀 줄어들었구나. 여기 맨 밑에 자료를 보면 영국의 이제 학장에 이제 요 연구를 하면서 200개 나라 평균 키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풍족한 땅이었던 미국에서 영양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영양제로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생활이 나빠지고 영양제가 나쁜 게 10년 후 20년 지나봤더니 나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와 비슷하게 먼저 갔다는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고 특히 성소수증 어릴 때 영양 과잉은요 비만이 워낙 성소수증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비만은 영양 과잉인데 비만이 아니더라도 영양제를 잔뜩 먹어서 굉장히 먼저 세포가 속도가 빨라지는 아이들은 성소수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최근에 받은 문자인데 친한 친구가 이제 이 제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먹고 있대 몇 달째. 근데 신경마비 현상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신경마비 아니냐고 본인이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벌써 인터넷상에는 영양 과잉으로 걱정되니까 질문이 오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수용성도 과잉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B6거든요. 수용성 비타민이 이걸 과잉으로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영양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수용성은 소변으로 나가지 않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케이스가 2007년도에 나온 거예요. 벌써 여기 보면 비타민 B6에 의한 감각신경병원증 케이스가 벌써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39세에 3개월 전부터 사지부감각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보통 이제 뇌의 문제인 줄 알고 1년 내내 다른 검사만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양제를 계속 먹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죠. 3년 전부터 지인으로부터 외국산 비타민 B 복합제를 추천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지금 딱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지금 이것만 해도 직후가 별로 없을 때란 말이죠.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소리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용성 비타민은 과량을 복용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중 농도가 정상이 40에서 120인데 지금 피리독신 농도가 얼마예요? 525. 수용성이 이 정도 있을 정도면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지 소변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만큼 쌓이니까 어때요?
신경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읽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1, 2, 3를 들어서 이거는 비타민 B6의 중독 증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완치가 될까요? 네. 문제가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뇌병변이나 생길 것 같은 이런 신경 증상, 중독 어떤 마비 증상이 영양제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퍼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지금 제가 걱정되는 데이터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거 2022년에 지금 3만 명 아이들 유아들은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 종류를 먹고 있다는 아이들이 지금 몇 프로예요? 16%예요. 한 가지를 먹어도 과잉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먹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너무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영양사의 어떤 그걸 떠나갖고 미래의 지역인 아이들에게 지금 건강 적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음식이 중심인 우리의 전문 영역을 확고히 하는 것이 어린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양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의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만 지금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아이가 몇 명이에요? 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한 명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만 해도 될 것인가? 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영양교육을 하게 되면 영양교육할 때 내가 들어가는 반 아이가 영양적인 어떤 내가 교육하려고 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들어가나요? 모르고 들어가죠. 이렇게 그냥 차이가 없는 그냥 원처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할 때 수학 선생님은 반 애들 평균이 몇 점인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거 알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없는 거를 알고 모르고선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당에 대한 교육을 하러 들어간다고 하면 단 음식 때문에 몇 프로가 있는지 이런 차별화된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그래 그럼 좀 우리는 영양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차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상담에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당나트륨의 문제, 고혈압, 당뇨, 영양 자전거, 그리고 영양소의 기능.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너희들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변하나요? 안 돼. 특히 옛날에는 몰라서 있던 시대가 있어요. 알면 했는데 이제는 지식은 너무 널려서 그게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그걸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데이터로 나오죠.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갖고 오는 거 워낙 유아 데이터가 많아갖고 특히 이제 유아들도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걸 통해서 당에 대한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넣어갖고 그러면 아이들이 단간식 섭취가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뭐 뒤에 뭘 보고 하진 않아요. 과자를 덜 먹어야 되는데 매일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지금 24, 26, 24, 24 줄지를 않아요. 네. 4명 중에 1명이 과자를 매일 먹고 있는데 줄지 않는 이 데이터.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국가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의 건강은 결국은 채소예요. 채소만 골고루 먹게 되면 환경, 영양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점점 걱정이 되는 게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아이들이 16%, 지금 18%, 19%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나마 하루에 한 번 채소 먹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급식 때 한 번 먹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급식에 와서도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채소가 싫다는 얘기죠. 지금, 이 5명, 6명 중에 1명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 점점 늘고 있는 이거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제가 정리하자면 지식전달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영양사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뭐 이제 제 소개를 자세히 안 했지만 제가 뭐 교수로, 대표로, 뭐 박사로 뭐 전 그거 이전에 저는 영양사가 저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네, 제가 그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양사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어떻게 인정하냐고 상관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핵심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가치를 못 깨닫는구나 생각이 들죠.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급식이죠.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이게 뭐 K컬처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인 거고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급식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가부터 인식을 하고 설득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양제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음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모를 거란 말이죠. 음식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영양, 건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음식을 먹으면 어떤가요? 즐겁지 않나요? 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뇌가 어떻게 음식과 관련돼 있는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이 중에 핵심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머리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거죠. 머리 잘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가 커야 되나요? 그 다음에 뇌에 좋은 무슨 필수 지방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뇌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뇌 신경망이 잘 형성되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특히 요즘엔 더 연구가 돼서 감정의 신경망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 애착 관련되는 것도 애착의 신경망이 형성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경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오감 교육 했잖아요. 네, 그 오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경험, 내가 하고 있는 근육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내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좋아지려면 다양한 자극을 주라고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이 가장 다양한 자극을 주고 그 핵심이 뭐예요? 음식인 거죠. 뇌가 신기한 게 3세까지 75%가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세까지 95%가 발달한대요. 여러분들 아기 때 뭘 시키겠어요? 학습을 시키겠어요? 결국은 자연에서 뇌가 발달을 하는데 특히 36개월 미만에 자연에 데리고 가봤자 얼마나 데리고 가요? 감기 걸리고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먹는 걸 다양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 냄새, 질감, 맛, 다양한 소리 모든 걸 느낄 수 있죠. 특히 아이들 숟가락 젓가락 하고 하면서 굉장한 소근육 발달을 통해서 뇌는 발달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음식의 가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맞춤 영양 관리로 문제를 해결하라.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전문성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전문성 얘기했죠. 우리 앞으로 좀 전문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의사처럼 키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의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의사의 전문성은 과연 무엇으로 오는가? 의대 가고 싶어서 뭐 의대 카트 이게 아니에요. 의사의 전문성은 결국 진단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원인 불명. 네, 원인 불명은 뭘 할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결국 의사들은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문성이 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어. 그러면 얘가 왜 안 먹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단하고 얘가 원인을 뭔다고 물어보는 것 자체를 트레이닝을 안 하고 왔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얘가 왜 안 먹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를 해야 되죠. 의사들도 갑자기 너 무슨 빈혈인데 그냥 철결핍인지 아니면 어디서 피가 새는지 철분이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지 이런 게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도구가 없으니 진단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20년 있었던 중에 10년은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연구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뭘 평가해야 돼요? 사실 식생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왜 잘 먹여야 돼요? 네. 잘 크고 체중 적당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는지, 다양하게 먹는지, 간식은 제대로 건전하게 먹는지를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서 여기를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교육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도대체 얘가 왜 안 먹지? 지식은 충분한데 왜 안 먹어? 이건 어떠냐면 인간이 태어난 본능적인 부분, 그 다음 여러 가지 자기의 타고난 개별적인 기질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얘를 그냥 놔두면 이런 것만 잘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요즘에 키 커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아이랑 갈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요인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둘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식사 거부부터 밥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다 평가를 해야만 원인이라든지 현재의 문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DST라고 다이어트리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 2019년에 이걸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그 연구 뭐 경험의 20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축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 이제 검사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요인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벌써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놀랐어요. 상당히 예측력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이제 만족스럽다. 네, 내가 만들고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다행이다. 뭐 만족스럽고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사만이 아니라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좀 뭐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이게 결과지도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행동적인 특징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때문에 이게 안 먹는 문제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제 DBT라고 어린 식행동 검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것도 결과지가 좀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이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아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근데 영양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얘랑 서로 다른 아이 결과지의 이제 일부분을 제가 캡처해봤는데 어때요? 딱 봐도 뭐가 다르죠? 네. 우리가 이제 영양보다는 식품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채소를 한 가지 채소만 먹는, 한 가지 색깔만. 얘는 다양한 색깔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야, 채소를 다양한 색을 먹어야 돼. 그다음 단백질 식품은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 놓은 걸 DIT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곧 여러분들한테 풀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만들었으니 어때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어때요? 진단이 전문성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단은 전문성이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솔루션이 없어.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식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네. 애들한테 뭔가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 교육을 들은 많은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때는 그걸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빅데이터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데이터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신뢰감이 가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그럼 뭘 가져? 네,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기호도 조사, 만족도 조사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인간은 워낙에 단 걸 좋아하고 짠 걸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호도 조사, 만족도 조사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급식이? 네, 기름지고 달고 짜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호도 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건강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 영양교사 학교에 배치됐는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아이케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식생활 플랫폼이에요.
앞에서 말한 평가 도구를 그냥 결과만 하고 내가 검사한 아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그게 사실은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걸 알지만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만든 게 뭐냐면 제가 프로그램 팀하고 이제 만든 이거 처음에 전문 회사 만들 적에 이게 필요하다. 영양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보면 이거는 요즘은 앞으로는 이제 검사 종이로 하는 시대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게 학교나 교육청으로 관리자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강원도 교육청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내가 검사를 하고 관리자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연간 통계라고 해서 데이터가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만약 오늘 10명 검사를 했다 그러면 10명 아이 데이터가 12시에 들어가 갖고 이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비만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비만도 1, 2, 3단계 저체중까지 해갖고 이거 작년 이제 부산교육청 데이터인데 아직은 강원도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요 정상 체중이 65%밖에 안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우리 비만만 얘기하는데요 저체중이 한 7%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다음 정책에 제안하기도 되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집계 서비스라고 해갖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준 데이터 같은 경우 뭐냐면 집계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표로 다운로드가 받아쳐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 데이터 있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집계표에서 만든 거 그냥 제가 카피 페이스트 해갖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내가 검사한 우리 학교 아이들 100명, 200명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 강원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강원도 교육청으로 강원도 아이들 보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 정책부터 관리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의미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결과지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클릭돼 갖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 이대로 남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특히 후배들은 영양제를 파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산업은 엄청나게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의 기호에 맞춰 밥만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급식은 중요하지만 밥만 관리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요. 이 마지막 자존감이 어떤 사람? 낮아요. 직업의 자존감은 앞에 내가 보람 있게 사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는 거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식생활 전문가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마음이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 알고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